자, 이번 시간에는 비상경보, 비상방송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경보 설비는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죠. 비상경보 설비는 화재가 발견이 되면 그다음에 발신기가 작동이 되고 발신기가 작동이 되면 수신기 쪽에 신호를 주고 수신기는 다시 경종 및 사이렌에 신호를 줘서 화재를 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요즘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경보 설비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많이 사용하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감지기가 동작을 하고 수신기 쪽에 신호를 주고 벨이나 경종에 나가도록 이렇게 자동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화재가 났을 때 실제 발신기를 작동시켜서 수신기를 신호를 주고 경종을 울리게 하는 어떤 수동적인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상경보 설비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벨 및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이제 그런 설비이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에 외부에서 전기를 받지 않아요. 그 내부에 건전지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여러 가지 어떤 화재를 경보할 수 있는 어떤 경보의 어떤 스피커도 있고요. 그리고 화재가 연기를 탐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탐지, 그리고 벨, 그다음에 테스트 버튼, 그다음에 작동하게 되면 불이 반짝반짝 깜빡깜빡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부의 건전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집합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보통 한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면 하나의 설치를 하게 되면 경보를 울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잦은 어떤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것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어떤 설치 기준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기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각 실 이웃하는 실내 바닥 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한 개의 실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떠냐면 각 실마다 설치를 해야 돼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각 실마다 구획된 공간마다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넘어가요. 그러면은 150제곱미터 넘어갈 때마다 150제곱미터마다 예, 한 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상층의 계단실 천중에 이제 계단도 이렇게 보면 최상층이 있잖아요. 여기는 화재가 나면 최상층으로 올라가니까요. 최상층 계단실 천중에 설치를 한다. 그리고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그리고 상용 전원을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도 원래는 배터리가 따로 있지만 상용 전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단독 감지기 2차 전지는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요 위에 있는 어떤 면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최상층이 계단층에 설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봐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와 요거만 일단 보시면 설치 기준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좀 체크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상방송 설비입니다. 자, 비상방송 설비는 기본적으로 자탐 설비가 있어요. 자탐 설비. 자탐 설비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있습니다.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자탐 설비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PA, 예, 방송 설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송 있죠? 방송을 내보낼 때 쓰는 설비입니다. 방송 설비인데, 그래서 수신기하고 방송 설비 메인하고 연동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감지기를 통해서 발신기를 통해서 신호를 주게 되면 수신기에서 방송 설비 메인에 연결이 되고 방송 설비는 스피커를 통해서 화재의 신호들을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어떤 그 설비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설비를 방송 설비에 연결해서 방송 설비도 이렇게 방송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 기준 보시면 방송 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일단 전원 설비입니다. 전원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교류 전압의 옹대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개폐기에는 차단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상방송 설비용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자, 뭐냐면 비상방송 설비도 가동이 되려면 전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받는 곳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집에 가정집에 가보시면 뚜껑비 집 있잖아요. 그죠? 전기가 들어오는 메인 함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전등 이렇게 표시하죠. 그리고 전열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콘센트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뭐 에어컨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왜 그걸 표시해 놓냐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전기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송 설비에다가 전기를 공급할 때 그 분전함에 있는 것들은 분전함에 있는 차단기에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비상방송 설비용이다라고 표시를 해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탐 설비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 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한 후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60분 동안 쭉 감시하다가 그다음에 10분 동안 화재 경보할 수 있는 어떤 전원 설비 용량을 가져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봐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배선입니다. 배선은 전원 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하고 전원 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하고 그리고 기타의 배선은 내화 배선, 내열 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잠깐 시간이 나서 좀 볼 건데 일단은 내화 배선이 있고 그다음 내열 배선이 있습니다. 자, 원래 소방에서는 내화 배선, 내열 배선, 일반 배선, 자폐 배선이 있습니다. 자, 내화 배선은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열 배선 열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열 배선보다는 내화 배선이 훨씬 등급이 높고요. 그리고 일반 배선들은 화재나 열에 견디지 않는 일반 어떤 케이블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 자폐 배선은 통신용으로 쓰는 겁니다. 외부에서 통신에 대한 잡음이 왔을 때 막아줄 수 있는 설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이게 네 가지인데 여기서는 지금 내화 배선, 내열 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 중요하니까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배선은 내화 배선, 내열 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조금 성능을 낮춰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또는 덕트, 몰트 등에 설치할 것. 이게 뭐냐면 일반 전선이 있고 소방 전선이 있을 때 일반 전선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여기에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별도의 관이나 별도의 덕트나 별도의 몰트에 설치해서 일반 전선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화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방용 전선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조금 중간에 이런 것들을 봐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의 배선 상호간의 전련 저항. 자,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전련 저항. 자, 여기서 일단은 뭐냐면 전련 저항이요. 자, 저항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항은 높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도체에서 흐르는 여기에 저항은요, 낮은 것이 좋죠. 그래야 전류가 잘 흘러가죠.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요. 이 도체에 피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전선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구리가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지 않고, 구리는 안쪽에 있고, 단면을 잘라보면, 구리가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뭐예요? 여러분, 전련 전선이나 이런 부분은 피복되어 있잖아요. 왜 피복되어 있어요? 당연히 피복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 만지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외부의 어떤 PVC나 이런 부분들로 피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기는 이 피복을 통해서 전류가 또 바깥쪽으로 흐르려고 하겠죠. 그러면 전기가 외부 쪽으로 피복을 통해서 흘러서 전기가 새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을 전련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전련 저항은 높은 것이 좋은가요? 낮은 것이? 당연히 높은 것이 좋죠. 왜요? 전기가 잘 안 새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항이라는 개념은 도체에서 저항이 얼마만큼 있냐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냐 못 흐르냐 결정하기 때문에 저항은 낮은 것이 좋고요. 근데 피복되어 있는 전기가 외부 쪽으로 잘 흐르지 못하도록 한 것들은 뭐예요? 전련 저항인 거예요. 전련 저항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전련 저항의 개념인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전로와 대지 사이 또 배선 상호 간의 전련 저항.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전선이 이렇게 도체가 있고요. 외부에 피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잘라요. 그리고 여기 도체에다가 전련 저항계를 연결해요. 그리고 하나는 접지 쪽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전압을 가합니다. 전압을 가해서 이게 전압을 가해서 얼마만큼 외부 쪽하고 이게 뭐냐면 전로와 여기는 뭐다고요? 대지입니다. 대지는 뭐 땅이잖아요. 땅은 또 다른 말로 접지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대지간, 접지간, 전로와 접지간, 전로와 대지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련 저항을 연결해서 접지하는 거와 접지되어 있는 쪽과 그다음에 전선의 어떤 그 도체와 연결해서 전압을 500V, 500V, 250V 가해요. 그래서 전류가 이게 전류가 얼마만큼 흘러내리는지를 따지면 저항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자, 어떤 경우는 자 보십시오. 요렇게 여러분 전선은 한 가닥이 안에 내부에 한 가닥이 지나가고 두 가닥이 지나가죠. 이렇게 하나의 피복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선은 이렇게 또 두 가닥이 지나가죠. 그래서 자르고 잘라서 여기에 전련 저항계를 연결하고 여기에 전련 저항계를 연결하게 되면 요 두 개의 뭐예요? 얼마만큼 저항이 형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저항이 나빠지면 두 개가 접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체가 두 개가 접속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합선이라고 그럽니다. 합선. 그걸 또 우리가 전문 용어로 단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합선이 발생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전선 간, 그래서 이렇게 배선 상호 간에도 전련 저항을 측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로와 대지 사이에서도 일단 측정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어오는 건데 일단 의미를 알고 이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자 전로와 대지 땅과의 그리고 배선 상호 간의 전련 저항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하고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전련 저항은 경계구역마다 한 개의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전련 저항 측정을 해서 전련 저항이 0.1 메가옴. 자, 중요합니다. 자, 1경계구역마다 나중에 이제는 자동 하재 탐지 설비에 보면 하나의 회로에서 하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의 경계구역이라고 그래요. 거기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전선이 쭉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전련 저항을 측정해 250V를 가하는 전련 저항을 측정해서 0.1 메가옴. 여러분 0.1 메가옴은 저항이 얼마나 뜻이에요? 0.1 곱하기 10의 6승 옴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저항입니다. 100만 옴 정도, 10만 옴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지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되고 하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단선돼도 다른 층의 하재 통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자, 이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방송 설비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방송 설비가 어떤 건축물이 있을 때 층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회로가 갔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스피커가 다 나갔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화재가 나서 단락이 발생하면 합선이 발생하면 이것이 영향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 있는 정폭기를 방송 설비 메인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개 층에서 화재가 나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여기서 떨어뜨려서 이것을 분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보호를 해서 다른 어떤 층에는 영향을 끼치지 말도록 하라.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에 확성기, 스피커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배선. 자, 음량장치입니다.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유효 방송 개시 시간의 음량은 10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재가 나서 어떻게 설비를 눌렀을 때 누르고 나서 방송이 나갈 때까지는 10초 이하로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라. 자, 굉장히 중요하다. 10초 이하. 자, 조작 부위의 스위치는 바닥에서 0.8m에서 1.5m. 굉장히 많죠. 조작부는 우리가 적절한 어떤 사람께서 적절하게 누를 수 있는 0.8에서 1.5m 사이에 설치를 해서 얼마든지 누를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10초도 중요하고 0.8에서 1.5m 중요합니다. 음량 조절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량 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방송은요. 뭐냐면 일반 방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의 비상 방송이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의 비상 방송은 소리를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뭐냐면 일반 방송, 회의실이나 일반 방송들은 뭐냐면 소리를 줄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소리를 줄이는 공통선이 하나 지나가고 그리고 소리를 줄일 수 있는 전선이 하나 지나가고 소리를 줄일 수 없는 전선이 지나가서 만약에 이게 회의실이에요. 여기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이면 평상시에는 뭐냐면 이 방송을 조절해서 ATT를 조절해서 뭐냐면 줄여놓고 있을 수 있어요. 화재가 나면 뭐예요? 전체의 그 스피커의 음량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공통선과 일반 배선과 화재 방송 이렇게 똑같이 지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스피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통선입니다. 공통선이고 요거는 업무용 일반선이고 그리고 요것은 화재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통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긴급용은 100%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은 이렇게 저항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항이 작으면 100% 나가고요. 저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량을 줄여서 평상시는 요 노란 선과 빨간 선을 업무선을 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음량을 줄여서 썼습니다. 화재가 나면 업무용 분위기가 이렇게 붙죠. 그러면 공통선과 붙은 긴급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ATT가 나가면 안 되고 전체의 방송 음량에 대한 그 어떤 음량이 다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3선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일단 제가 이해를 시키지만 뭐라고요? 3선식이에요. 음량 조절기를 사용한다? 뭐예요? 3선식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른 전기 회로에 따라 유도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방송 설비의 음량 장치에 여기에 나가는데 외부에서 어떤 전자적인 전파가 가해져서 여기에 신호에 장애를 주지 마라. 유도 장애를 주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전기 회로에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확성기의 음성 용량은 4W, 실내는 1W 이상을 할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 수평 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에 유효하게 경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성기는 평면도를 이렇게 그렸을 때 25m마다 이렇게 다 포함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피커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50m를 하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설치하는 게 줄죠. 그래서 이 50m보다도 25m가 훨씬 더 강한 규정이다. 더 많이 설치를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수평거리 25m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 특정 소방 대상으로는 다음 항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이상 2층에서 발화할 때는 발화층과 그 직상층, 화재가 난 층하고 바로 위에 층이 경보가 울리도록 할 것. 만약에 1층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1층 그리고 직상층은 뭐요? 2층 그다음에 그 1층 밑에 있는 거는 뭐요? 지하층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 지하층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 층과 그다음에 그 직상층과 그리고 기타의 지하층이니까 전체의 지하층이 다 해야 되겠죠. 만약에 지하 1층이면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은 지하 1층, 그다음에 1층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하층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하 2층에서 울렸어요. 그러면 직상 한 개층은 뭐예요? 지하 1층. 그다음에 기타 지하층이니까 지하 3층 모든 거 다입니다. 그죠? 하여튼 지하층에는 전체의 경보를 울릴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이 부분은 나중에 잠깐 좀 말씀드리겠지만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여기 다시 나오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냐면 5층 이상으로서 3,000 연면적 3,000제곱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5층 이상이면서 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면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입니다. 자, 5층의 미만이든지 아니면 연면적이 딸려요. 그러면 뭐냐면 전층 경보 방식을 씁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규모가 이것보다 작은 것들은 뭐예요? 어디서 화재가 나든 간에 전층이 다 울리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에서 화재가 난 층과 바로 위에 층이 울리도록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도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30층 미만이냐 30층 이상이냐 가지고 나누는데 30층 미만에는 발화층과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이지만 30층 이상에서는 발화층과 직상 4층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 여기에 지금 4층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30층 미만에서는 4층과 5층. 그럼 3층에서 울리게 되면 3층과 4층 울리는 게 이거 30층 미만하겠죠. 만약에 이게 30층 이상이다. 그러면 3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발화층과 4층, 5층, 6층, 7층, 직상 4개 층이니까 3층, 4층, 5층, 6층, 7층이 다 울려야 되겠죠. 자, 이 관점이라고 그러면 그렇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1층에서 울리게 되면 30층 이상이 있을 때 1층에서 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직상 4개 층, 그리고 기타의 지하층 전체를 다 울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지하 1층에서 울렸다. 지하 1층에서 울렸다. 그리고 30층 이상이다. 30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제곱미터 넘어간다. 직상 4층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기타 지하층. 이렇게 우리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도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기 전에 자동 화재 탐지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의미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자, 기본적으로 감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발신기가 있습니다. 감지기는 자동이고요. 자동적으로 감지를 하고 발신기는 사람이 화재가 났을 때 수동적으로 누르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중계기를 거쳤다가 그리고 수신기 쪽에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벨이나 사이렌 쪽에 경보를 울리도록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방침입니다. 여기에 또 아까
방송 설비하고 연결되면 비상 방송 설비까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자동 하지 탐지 설비의 기본적인 개념들이고, 그리고 좀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탐 설비의 구성 요소요. 구성 요소로 보시면 일단 감지기, 예, 그리고 발신기, 자 1, 2, 그다음에 3 중계기, 그리고 4 배선들요. 배선, 예, 선로들, 그리고 5 수신기들, 그리고 음량장치 6 음량장치들요. 그리고 여기에 발신기를 표시하는 표시등도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등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기를 수신기 쪽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원 설비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 하지 탐지 설비의 개념, 그리고 자동 하지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인데, 자동 하지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는 간혹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별표를 치면 한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 나오기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감지기가 들어갈 건데, 감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동식 감지기는 일단 크게, 자, 이렇게 보시죠. 책에 되어 있는데 자동식이 있습니다. 일단 열 감지기가 있어요. 열 감지기가 있는데 자동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온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식이 있습니다. 열 감지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자동식은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율,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온도가 빨리 변하느냐에 따라서를 감지하는 거고, 정온식은 말 그대로 정해진 온도, 74도시면 74도시 정해진 온도에 도달하면 울리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상식은 차동식과 정온식을 합쳐놓은 어떤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동식은 기본적으로 자동식 분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식, 예, 스포트형이 있습니다. 자동식 스포트형이 있고, 정온식도 정온식 정온식 분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온식 스포트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열 감지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 감지기가 있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이온 전류를 검출하는 이온 전류 감지기, 이온 감지기. 그리고 연기를 검출하는 연기의 어떤 입자를 검증하는 광전식 감지기가 있고요. 광전식 감지기는 광전식 스포트형이 있고, 그 다음에 분리형이 있고, 그리고 공기 흡입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면 자동식 스포트형 중에서 공기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공기식 잘 보시면 공기식은 구성 분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별표가 굉장히 나와 있죠. 보시면 이게 감열실입니다. 감열실은 말 그대로 뭐냐면 열을 감지하는 데 쓰는 것들이고, 그리고 다이애프램식이, 다이애프램이라는 부분들은 열이 오면요 쉽게 팽창했다가 열이 식으면 쉽게 또 쪼그라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설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애프램에 접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접점은 보조 접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움직이는 접점이라 해서 동작 접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주접점은 고정 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은 감열실에서 화재가 나면 온도가 올라가고 다이프램이 쭉 팽창하니까 이게 늘어나면서 뭐요? 두 개의 접촉 플러스 마이너스가 접촉이 돼서 경보를 울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니크 구멍도 있는데, 니크 구멍은 화재가 아닌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쪽으로 바람이 빠지도록 해서 이 다이프램이 오동작하는 것들을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공기식 감지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구성 분품, 그리고 그 명칭의 목적,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감열실은 열을 받는 부분, 다이어프램은 공기 팽창에 의해서 접점을 밀어 올리는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니크 구멍은 감지기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부분, 그리고 접점은 가동 접점과 고정 접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작동 표시 장치는 감지기에 의해서 감지기가 표시되는 램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기식 감지기에서는 설치 기준은 별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구성 분포에서 많이 물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기전력식 감지기입니다. 열기전력 감지기는 잘 많이 안 물어봤어요. 이 부분들이 이 반도체를 써서 외부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생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고 여기에 릴레이가 동작을 하면 릴레이라는 부분을 자 릴레이는 전류가 흐르면 뭐냐면 자석화됩니다. 자석화돼서 접점을 ON이나 OFF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릴레이라는 것들은 전류를 흘리면 자석화돼서 접점이 열려 있는 것은 ON, 닫혀 있는 것은 OFF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열려 있는 A 접점으로 되어 있는데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돼서 쭉 잡아 당기죠. 이렇게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자동식 스포트형 열 감지기의 열 기전력 감지기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감열실 이렇게 열을 받는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열전대 이거는 이제 열을 받아서 전기를 생성하는 원리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릴레이인데 고감도를 씁니다. 아주 작은 미소한 전류가 흘러서 자석화돼서 접점을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감도 릴레이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도체식입니다. 반도체식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반도체식은 여기에 감지기를 쓰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히스톤 브릿지를 배웠을 때 R1 곱하기 TH2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꼽은 R2 곱하기 TH1이 동일하면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 보십시오.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감소되는 NTC가 있어요. 자, 뭐 네거티브 이런 어떤 장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감소되는 이 NTC를 이용합니다. 이게 TH1의 NTC 뭐를 소자를 이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하면 TH1의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설명을 드리면 TH1의 저항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A점보다 B점이 전위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R에 릴레이에 전류가 흐릅니다. 감지기 동작합니다. 자, 이런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TH1의 저항이 감소하고 저항이 되면 이 점의 전압이 높아지고 이 전압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릴레이가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TH1에 NTC라는 금속을 사용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감소한다. 저항이 감소하면 이 점의 전압이 높아지고 이 전압이 낮아지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 원래는 이 점의 전압이나 이 점의 전압에 동일하면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일 때는. 그런데 여기에 저항이 감소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것을 검출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감열식 사이리스트는 뭐냐면 사이리스트는 PN인데 게이트 쪽에는 평상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화재가 나서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이용한 게 감열식 사이리스트다 보시면 됩니다. 자, 원리만 알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기관식 설치, 자동식 분포형 감지기 공기관식 설치 기준입니다. 자, 공기관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공기식하고 다이어프램이나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공기관이 1.4mm 정도 돼요. 굉장히 얇은 공기관들이 쭉 어떤 그 거실에 쭉 깔리는 거예요. 자, 깔아서 여기에 이
길이가 보통 20m에서 100m입니다. 20m에서 100m짜리를 씁니다. 굉장히 길이가 길죠. 그리고 이 직경은 1.4mm 정도 되고요. 뭐 1.9mm짜리도 있고요. 1.9mm짜리도 되고 좀 되게 얇은 것을 씁니다. 자, 그리고 화재가 나면 여기에 공기가 팽창하죠. 팽창하면 이 다이프램에 있는 접점을 또 밀어 올려요. 자, 여기 있는 접점과 여기 접점이 닿여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원리는 그렇고요. 자, 중요한 거는 공기관식의 설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 구역마다 20m 이상입니다. 자,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검출 부분의 길이는 100m 이하다. 자, 이 두 개는 연동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공기관의 길이가 짧은 20m보다 짧으면 이것이 팽창하죠. 공기를 열을 받아서 팽창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것이 늦게 동작하죠. 늦게 동작해요. 늦게 동작. 그래서 둔감해집니다. 잘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m 이상을 깔았어요. 여기에 이게 강의실 면적이 60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100m 깐다고 계속 깔잖아요. 지그재그로 해서 깔았다고 그러면은 너무 길면 빨리 동작해요. 너무 빨리 동작합니다. 빨리 동작하면 어떻게 돼요? 오동작이 나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의 검출 부분의 길이는 100m 이하 그리고 20m 이상입니다. 자,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달아 연속해서 20m 이하로 하게 되면 너무 늦게 동작한다. 100m 이상이 되면 초과되면 너무 빨리 동작한다. 그래서 20m 이상 그리고 뭐냐면 100m 이하를 설치하도록 해서 검출 부분의 공기관의 길이를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공기관은 도중에 분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검출 부분의 길이는 검출 부분의 이 부분들의 어떤 높이는 얼마다고요? 0.8에서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그리고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공기관과 각 변가의 수평 거리는 뭐냐면은 요렇게 있는데 공기관이 이렇게 깔릴 거 아닙니까? 각 변과 공기관의 길이는 얼마예요? 1.5m 이하로 하고 공기관 상호, 이 공기관과 공기의 상호 길이는 얼마냐면 6m 이하로 합니다. 근데 주요 구조가 이 구조가 내화 구조, 콘크리트 구조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줍니다. 9m까지 공기관의 길이는. 그래서 6m, 9m 그리고 수평 거리는 1.5m.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공기관의 두께는 굵기는 0.4mm 이상, 외경은 1.9mm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공 동관을 사용하다. 중공 동관은 가운데 비어 있는 구리로 된 어떤 설명. 그래서 이것이 한 번씩 한두 문제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실어뒀습니다. 그래서 중공 동관은 구리로 된 부분들로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미가. 그래서 설치 기준 20m 이상, 도중 분기 100m 이하, 검출부는 0.8에서 1.5m, 경사 5도, 그리고 공기관과 각변관은 1.5m 이하, 그리고 공기관 상호 거리는 6m, 내화 구조는 9m, 그리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열전대식 감지기입니다. 열전대식 감지기는 열전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열전대가 이렇게 있고 열전대라는 부분들은 열을 가하면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감지기 하나 열전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전대가 몇 개가 동작을 해야만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흐르는 어떤 릴레이를 동작시켜서 접점을 동작시키죠. 그래서 열전대, 그 다음에 미터 릴레이, 그 다음에 배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 기준들은 하나의 검출비에 접속하는 열전대분은 20개 이하입니다. 그리고 1개 이상 20개 이하, 4개 이상 20개 이하, 1개 이상 20개 이하, 4개 이상 20개 이하인데 바닥 면적이 22제곱미터 이하면은 1개 이상 20개 이하로 설치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바닥 면적이 88제곱미터 만약에 초과를 한다고 그러면 4개 이상 그리고 20개 이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구조, 그건 내화 구조일 때고요. 기타 구조는 18, 72의 면적에 따라서 바닥 면적에 따라서 설치 개수
최고 많은 것들은 20개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좀 봐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열 반도체식 감지기입니다. 열 반도체식 감지기는 말 그대로 반도체에 열이 가해졌을 때 동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어떤 하나의 감지기가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뭐냐면 감지기 여러 개가 동작을 해야만이 전압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동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포형 감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수열판, 열을 받는 부분, 그리고 전기를 생성하는 열 반도체 소자, 그리고 전기를 접점을 붙이는 릴레이, 그리고 접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이별로 바닥 면적마다 한 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8m 미만들은 내화 구조는 1종은 65, 그 다음에 면적은 제곱미터이죠.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종은 65 제곱미터, 그 다음에 2종은 36 제곱미터, 그리고 기타는 40, 23. 8m 이상 15m 미만에서는 내화 구조 기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열 전대식하고 약간씩 다르죠.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것도 똑같고요. 자,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이메탈이라는 게 있는데 바이메탈은 뭐냐면 바이메탈을 왜 씁니다. 바이메탈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금속이 금방 팽창했다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금방 쪼그라드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이메탈을 이용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팽창해서 이렇게 접점을 붙여요. 이런 것들은 바이메탈 할곡에 의해서 동작을 시키는 것들이고, 자, 여기에 어떤 열이 가해지게 되면 여기 바이메탈이 이렇게 반전되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접점을 붙이는 이런 바이메탈 반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끼리 어떤 금속마다 팽창 개수가 다 다르죠. 어떤 것들은 쉽게 팽창되고 어떤 것들이 쉽게 팽창 안 되죠. 그 팽창 개수 차를 이용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기체나 액체의 팽창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자동식 분포용, 정온식 분포용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감지선형 감지기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선이 하지가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녹아서 합선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용 전류물이라고 그럽니다. 뭐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의미만 얘기하고. 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설치 기준입니다. 케이블 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 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자, 마감 금구라는 부분들은 이제 케이블 트레이가 뭐냐면 케이블 트레이가 케이블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사다리 형태예요. 사다리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쪽에 케이블이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깔 수가 있어요. 감지선형 감지기 전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감 금구를 이용해서 지지를 하면서 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자,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구의 설치 간격은 10cm 이내입니다. 자, 뭐냐면 단자부라는 것들은 뭐냐면 전선이 원래 이렇게 지나가면서 잘라야 돼요. 잘라서 이렇게 볼트로 이렇게 단자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하고 전선을 잘라서 볼트를 연결한 부분들하고 어떤 것이 더 단단합니까? 이게 또 단단하고 이것은 당기면 쉽게 빠지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걸 단자부라고 합니다. 단자부와 마감구는 뭐냐면 10cm 이내에 해서 마감구를 해서 탄탄하게 뭐냐면 이 전선들이 잘라져 있고 잘라진 상태에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전선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탈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마감구로 딱 조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자부에는 전선을 잘라서 볼트로 쪼아서 고정하다 보니까 당기면 쉽게 당겨지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마감 금구를 연결해서 그래서 단자부와 고정 금구와의 이 고정 금구의 사이는 10cm 이내에 설치를 해서 탄탄하게 고정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조선이나 고정 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들이 나지 않도록.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보조선 일반 뭐냐면 여러분들 동축 케이블이나 케이블 TV에도 뭐냐면
그 배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 하부에는 강철선이 같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선들이 약하기 때문에 뭐냐면 어떤 강철선이 이렇게 같이 지나가도록 해서 이 전선들을 쉽게 이렇게 탄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선의 고정근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 거리는 내화 구조는 4.5m 이하, 2종은 3m, 그다음에 1종은 3m, 2종은 1m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지기 굴곡 반경은 5cm 이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돼서 요렇게 끊길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요 반경이 어떤 거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반경이 줄어들 거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반경이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경을 5cm 이상, 5cm 이상에서 이것이 급격하게 끊기지 않도록 하라. 급격하게 끊기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감지선인 감지기 굴곡 반경은 5cm 이상 해서 끊김의 어떤 부분들을 좀 완만하게 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것에 감지 설계를 할 것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색상별로 감지 선형 감지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본 내부의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피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이 한 가닥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이놈들이 어떤 온도에 만약 70도씨에 세팅하면 이 70도씨에 세팅해 놓으면 70도씨에 녹아요. 그러면 두 개가 달라붙어요. 원래는 이 세 개의 선이 이렇게 세 개의 선이 꼬여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두 개 녹아요. 녹아서 두 개가 접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70도씨에 녹아 노는 놈, 그 다음에 90도씨에 녹아 노는 이렇게 돼요. 이 색깔에 따라서 백색은 80도씨 이하에서 녹는 놈, 청색은 80에서 120도씨에 녹는 놈, 적색은 120도씨 이상에서 녹는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색깔에 따라서 녹는 점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녹아서 감지기가 합선이 이루어져서 감지기가 동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의미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요이 되는 건 요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쉽지 반드시 요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선이나 고정구 반드시 요이 됩니다. 그리고 수평거리 반드시 요이 되고요. 자, 불곡 방향 반드시 요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중요하지는 않지만 뭐 한두 문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이 되는 부분들은 제가 찍어드리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공부를 할 때는 물론 이제 이해를 너무 깊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리고 또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요라 마라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해를 시켜드리되 또 이어야 되는 부분들은 또 따로 선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상식 감지 스포트형입니다. 이건 보상식 스포트형은 정원식과 자동식의 어떤 장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감지기다. 자, 그것만 알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 감지기입니다. 이온화식 감지기입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